저는 서울역 앞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29살 지훈입니다. 사람들은 절 그저 거리의 청년이라 부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 가지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적 귓가에 맴돌던 자장가와 그 목소리. 지훈아, 아빠가 지켜줄게. 잘 자라. 그 목소리는 지금도 꿈에서 자주 들려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부모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유일한 위안은 그 자장가뿐이었죠. 때로는 그 멜로디가 제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외로워도 그 노래만큼은 따뜻했으니까요. 서울역 지하도에는 오래전 버려진 피아노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 그곳에 앉아 자장가를 연주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어디선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럴 때면 잠시나마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다는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비록 가진 것 없는 거리의 청년이지만 받은 것을 나누는 일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네준 빵 한 조각,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다른 노숙자들과 나눠 먹곤 하죠.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된 건 어쩌면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역 앞에서 기타를 들고 그 자장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바삐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제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근처 대기업 본사 앞으로 눈길이 향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자장가 어릴 적 내가 불러주던 곡과 똑같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바로 제 꿈속에서 매일 듣던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분이 정말 내 아버지일까?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분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곳은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러났지만 마음은 이미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건물 입구에 걸린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윤경호 그룹. 내일은 꼭 그곳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의 주인이 윤경호 회장이라면 제 인생의 퍼즐이 맞춰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하게 했죠. 이튿날 아침 서둘러 윤경호 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고 그 앞에 서자 제 초라한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본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지만 안내원은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윤경호 회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말을 꺼내자마자 비웃음을 당했죠.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옷차림이 이러시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러나와 건물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본 그 차가 나타나길 바라며 몇 시간이고 눈을 부릅떴죠.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경호 회장이 20해 전에 아들을 잃었다면서?
유괴범도 잡히지 않았고 아들도 찾지 못했대.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해 전이라면 제가 9살 때쯤이니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혹시 제가 그 잃어버린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거리의 노숙자가 재벌 회장의 아들일 수 있을까요?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차로 달려갔지만 경호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부르는 자장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외침에 윤경호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들에게 쫓겨난 저는 낙담한 채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회사 뒤편에 있는 폐기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창고는 춥고 어두웠지만 적어도 비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새벽녘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깜짝 놀라 숨을 곳을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누구세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회사 청소 노동자인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경비에 신고하려 했지만 제 사정을 들어보더니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할미한테 자장가 한번 불러볼래?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노래를 듣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 노래 참 귀에 익은데 윤 회장님이 예전에 혼자 있을 때 이 노래 흥얼거리며 우시던 기억이 나는구나. 순자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억 속 자장가와 윤경호 회장의 노래가 같다는 증거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도시락을 챙겨주시며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회장님 바로 만나긴 어려울 거야 하지만 회장님 여동생 정은지 여사가 종종 회사에 오신다더라. 그분이 먼저 널 알아봐 주실지도 모르지. 순자 할머니의 말씀대로 저는 다음 날부터 은지 여사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침내 품위 있는 차림의 60대 중반 여성이 회사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 앞에 섰습니다. 정은지 여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르는 노래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은지 여사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어릴 적부터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예요. 은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 내가 확인해 볼 것이 있어. 그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다시 윤경호 그룹 본사 앞으로 갔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죠.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 초조해하던 찰나 정은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정은지 여사는 예상보다 다정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렴, 지훈아.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저는 그저 제 이름만 말씀드렸을 뿐인데 정은지 여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앨범이란다. 20해 전 우리 오빠의 아들이 실종되었어. 그 아이 이름이 지훈이었지.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어린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윤경호 회장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은지 여사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셨습니다. 오빠가 지훈이를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가 녹음된 테이프야. 아이가 사라진 후에도 오빠는 이 테이프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지. 카페 주인의 도움을 받아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그 순간 귀에 익은 멜로디와 함께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지켜줄게, 잘 자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그 자장가였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며 정은지 여사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자장가의 멜로디는 오빠가 직접 만든 거란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곡은 없어. 네가 그 노래를 알고 있다면. 말을 잇지 못하시고 저의 손을 꼭 잡으셨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청년일 뿐, 사회적 지위나 교육, 행동 방식 모두 재벌가의 아들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윤경우 회장의 양자인 박도윤이 있었습니다. 정은지 여사는 제 걱정을 눈치채셨는지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오빠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볼게. 하지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오빠는 이미 한 번 상처받았으니까. 며칠 후 정은지 여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경우 회장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가 있으니 그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보라는 제안이었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 피아노를 확인했고 순자 할머니가 빌려주신 정장을 입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고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윤경우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냉정하고 위험 있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짧게 인사를 드렸죠.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어린 시절부터 기억에 남아있는 자장가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불러주었던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객석은 조용히 제 연주에 귀 기울였습니다. 멜로디가 흐르는 동안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이 흘렀지만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윤경우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윤경우 회장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소? 배운 적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있었던 노래입니다. 아버지. 순간 행사장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며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윤경호 회장은 무대 위로 올라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는 내가 만든 것이야. 지훈이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 윤경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도윤이 급하게 무대로 올라왔어요. 회장님, 잠시 자리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도윤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윤경우 회장을 행사장 밖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죠. 정은지 여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오빠의 눈빛을 봤니? 그건 희망이란다. 행사가 끝난 후 정은지 여사는 저를 윤경우 회장의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웅장한 저택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서 자랐던 걸까?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벽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 방 한쪽에는 윤경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죠. DNA 검사를 받아주겠나? 윤경호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가 폐기창고로 찾아오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충고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박도윤이 내 뒤를 캐고 다닌다더구나. 네가 진짜 윤 회장님 아들이라면 그 사람 입장에선 위험한 존재일 테니.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죠. 그날 저녁 윤경호 그룹 본사 근처를 지나던 중 검은 세단이 제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박도윤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차 안으로 들어가자 박도윤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얼마면 될까요? 회장님을 그만 괴롭히고 사라져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전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박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경고했어요. 조심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당하기엔 이 세계가 너무 위험합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등 뒤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정말 위험에 처한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온 29회의 의문들, 내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컸으니까요.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경호 회장은 직접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의사는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윤경호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 역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결과는 모호할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아주 명확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윤경호 회장과 저는 숨을 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말했어요. 윤경호님과 이지훈 씨는 부자 관계가 맞습니다. 일치율이 99.9%로 나왔습니다. 윤경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이었구나. 이제 공식적으로 윤경호 회장의 아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들은 그 순간 지난 20회의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더 큰 혼란이 찾아왔죠. 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들은 후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내 강한 포옹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아, 드디어 찾았구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회 동안 가슴에 품어온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저를 자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넓은 거실에 앉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20회 전 제가 놀이터에서 유괴당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저는 놀이터에서 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과 사설 탐정을 모두 동원했지만 제 행방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 네가 좋아하던 자장가를 불렀단다.
언젠가 네가 그 노래를 듣고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내내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희미하게 기억나는 높은 천장,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자장가. 기억은 온전치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해 전 잃어버린 제 아들 윤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당당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들의 신원은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합법적으로 윤지훈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 밤 저는 아버지 집의 손님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 소리가 들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입니다. 그 청년이 정말 지훈 도련님인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박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DNA가 이미 증명했네. 게다가 그 노래, 자장가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내가 직접 만든 멜로디를 지운 외에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지만 회장님, 더 이상 논쟁은 그만두세. 내일부터 지훈이를 회사에 데려갈 것이네. 그동안 놓친 시간을 하루라도 빨리 채워주고 싶어. 대화 소리가 멀어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결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박도윤의 반발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불안으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는 저를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윤경호 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색한 정장 차림의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부담스러웠지만 아버지는 당당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 아들 윤지훈입니다. 오늘부터 회사 일을 배우게 될 테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열린 임원 소개 자리에서 박도윤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훈 씨. 아니, 이제는 윤지훈 이사라고 불러야겠군요. 그의 말에 담긴 비꼼을 느꼈지만 저는 티내지 않고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회사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짜라는 소문,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소문, 심지어 아버지를 협박했다는 소문까지. 윤경호 그룹 본사에서의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회사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기본적인 경영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개인 교사를 붙여주셨고 매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20해 동안 쌓인 공백을 메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복잡한 조직 구조와 사업 영역을 이해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어요. 직원들은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심과 경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가 때로는 숨을 쉬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박도윤이 임원회의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안고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곧 불편한 상황에 처했어요. 박도윤은 복잡한 재무보고서를 제 앞에 던지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윤지훈 이사님, 이 투자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간 긴장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너무 전문적이었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고 박도윤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좀 더 검토한 후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박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시네요. 회장님의 후계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어야 하는데요. 그의 말은 겉으로는 조언 같았지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분명 그의 목적은 저를 자극해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곧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신문의 사회면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윤경우 회장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 의혹의 시선. 기사에는 제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의혹과 함께 고아원 시절 제 과거를 파헤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에 대한 의혹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의 짓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아버지는 이미 그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지훈아. 이런 기사 따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말씀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소동이 계속된다면 아버지의 평판도 함께 떨어질 테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 아래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밤낮 없이 회사의 사업 구조와 재무 상태를 공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서재의 남아 관련 서적을 읽었어요. 손이 아프도록 노트를 필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읽었죠. 조금씩 회사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임원회의에서 박도윤이 또다시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박도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작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하시던 중 우연히 박도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이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그 거지를 회사에서 내쫓을 방법을 논의하더구나. 조심해라, 지훈아. 순자 할머니의 말씀에 불안감이 커졌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사 자료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두통이 심해졌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실을 나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젠 끝이야. 네가 사라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얀 병실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귓가에 규칙적인 삐 소리가 들렸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훈아, 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의자에 앉아 지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흔적과 깊은 주름이 눈에 띄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제 곁을 지키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힘겹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실에서 쓰러져 있는 너를 경비원이 발견했다. 의사 말로는 강한 수면제가 몸속에 있었다더구나. 수면제라니요? 그날 저녁 마셨던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커피에 약물을 탄 것이 분명했죠. 머릿속에 박도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심을 내비치면 오히려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보일 뿐이었죠. 며칠이나 누워 있었어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사흘째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으니 안심해라.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은지 여사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우리 지훈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정말 걱정했단다. 정은지 여사는 침대 옆에 앉아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어머니의 손길 같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해 동안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아버지는 제가 자는 줄 알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날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놀이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더라면, 지훈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깊은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20해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가 사라진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 여기며 살아온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퇴원 당일 아버지는 저를 차에 태우고 낯선 곳으로 향했어요. 지훈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다. 1시간가량 달린 끝에 우리는 조용한 교회의 작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20해 전 제가 사라진 후 마련한 별장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한쪽 방은 그대로 9살 제 방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레고와 색연필, 그리고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네가 돌아오길 기다렸단다. 방도 항상 네가 좋아하는 대로 유지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피아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었고 그 옆에는 지훈이의 자장가라고 적힌 테이프들이 쌓여 있었죠. 아버지가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곧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아버지의 젊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지켜줄게, 잘 자라. 그 순간 머릿속에 묻혀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9살 때의 제 모습,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토닥이며 저와 함께 우셨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죠. 20해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난 그 순간 모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재회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죠. 아버지는 지난 20해 동안 저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고아원과 길거리에서 살아온 나날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빈 시간을 채우는 작업은 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퇴원 후 한 달 아버지는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회사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아버지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아버지는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 윤지훈을 소개합니다. 20해 전 사라졌다가 기적적으로 돌아온 제 아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서로를 찾았는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더군요. 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훈재단을 설립합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들과 거리의 청년들을 도울 것입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아버지는 제가 머물렀던 고아원을 새롭게 단장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근처에 거리의 청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했죠. 그곳에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피아노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제게 위안이 되었듯 다른 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도윤의 일은 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제 체내에서 발견된 약물이 박도윤의 사무실에서도 발견되었고 기업 자금 횡령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예상치 못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소.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윤경호 그룹에서 일하는 한편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특히 음악 치료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재단의 첫 번째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한 10명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음악을 선보였죠. 그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빛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아버지와 제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장가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내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익숙한 멜로디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잘 자라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객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음악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20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갈라놓았던 운명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둘만의 치유를 넘어 비슷한 상처를 가진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가끔은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아버지와 함께 자장가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더 이상 슬픔과 그리움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는 재회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